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12월 마지막 상식을 뵙게 됐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격월제로 바뀌게 되면서 상식들의 어떤 이제 내용들도 뭔가 이제 함량이 커지기 시작했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나 정리해야 될 것들 많아진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책에만 의존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신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집에 오는 게 4개까지 왔다가 이제는 1개만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제신문 하나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2개죠. 근데 막상 이제 들고 다니는 거는 하나 정도만 들고 다니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보게 됩니다. 누워서 이렇게 보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제 댓글에 대한 얘기들인데 과거에는 어떤 댓글이 어떤 건설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것들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의 어떤 스타일이 바뀌었죠. 지식적 측면에 있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찬반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굵직굵직하죠. 지금 갖고 있는 서울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메가시티화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은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마 처음 나오게 될 거예요. 메트로폴리스와 메갈로폴리스라는 개념들이 있죠.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거대 도시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라고 하고요. 보통 한 도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100만 이상이 됐었을 때 메트로폴리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들었을 때 한국에는 100만 넘는 도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했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이 몇 개 이제 많이 질비하게 있으면은 이게 다 합쳐서 1000만이 넘는 게 밀집해 있으면 메갈로라는 말을 붙여준다. 이제 1000이라는 게 메가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뉴욕의 일부죠. 뉴욕 라인, 이제 서울, 미국의 동부 쪽이나 아니면은, 일본 라인이나 유럽 라인들, 이쪽에 메갈로폴리스가 형성되는데 서울이란 것은 뭐 예전역에 1000만이 넘었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에서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대도시의 사람들의 밀집 지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은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 대도시 수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크게 하게 됨으로써 파리라든지 또는 도쿄 라인이나 이런 데서 있고 중국은 원래부터 이제 뭐 워낙 밀집해 있었으니까 많은 것들을 했었고요. 이제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바뀌면서 메가시티화를 이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파리도 이제는 국경선을 넓혀서 바다까지 끼고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이것이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하나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파리의 모습을 흉내낸 것처럼 이제 서울도 이제 만약에 이제 김포까지 합쳐지게 되면 바다를 끼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되죠.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좀 그런 게 우리가 김포와 서울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바다를 이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해 있으면 같은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과천시장하고 또 만났죠. 오세훈 시장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하남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과천 그다음에 광명, 부천 같은 데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인천인데요. 사실 인천하고 김포가 더 근접하고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게 맞겠죠. 또한 김포 쪽이나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걸 뺏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 중에 하나고요. 서울로 바뀌는 게 과연 이점이 있을까라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김포시 주민이라기보다는 서울시 김포구 주민이 된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과거 이제 울산이란 곳이 이제 위에 있는 울주군이란 곳이 통합이 되면서 거대한 울산시. 그 울산시가 이제는 서울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돼서 인구 자체도 늘어났을 뿐더러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물론 그 시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어떤 상징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들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어디서 나왔냐?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의 어떤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얻게 되는 어떤 이권들이죠. 정치적인 이제 권력 획득을 위한 이제 총선 카드용으로서 이제 제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일종의 파퓰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감안해 볼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 이제 메가시티 구상을 해서 울산 같은 경우 예전에 합쳤는데 여기 이제 부전이나 창원마트를 합쳐서
이제 창원, 부산, 울산 이렇게 합쳐서 전체적인 엄청난 메가시티를 꾸미려고 했었죠. 거기다 대구까지 합치면 이제 어떤 이제 경상남도를 넘어선 엄청난 사이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역으로 보시면 엄청나죠. 이렇게 해서 확대 강약권,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이전부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지금 뭐 쉽지는 않죠. 금방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윗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 다 조율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찬성이 조금 많고 하고 중간적 입장,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입장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어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보통 이제 도시권에 들어갔다라고는 집값 상승이라는 게 메리트가 조금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입법 주요 절차를 보게 되면 변경법안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꺼내게 되면 주민투표 들어가죠.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관할 단체장 동의는 이 사람은 이제 선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입법 대비 시간 단축에 국회 표결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원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법안 의견돼서 국무회의 의결 공포되면 바로 이제 서울시 김포구로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민투표는 다른 것들과 달리 주민들 입장에선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남, 과천 만났고요. 광명, 부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있고 사실은 이제 이 하남이나 부천이나 광명, 과천은 서울권이라고 충분히 부를 만큼 전철이나 이제 사람들의 이동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른 쪽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가져갈 문제는 메갈로폴리스에 대한 거예요. 문화경제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만 메트로폴리스들 이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중심화되는 세계도시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세계도시도 최상위권 세계도시가 있고 이제 그 아래 상위권 세계도시 이제 그다음에 높은 세계도시 이 정도로 있는데 최상위권 세계도시급으로 한다면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국제기구가 위치를 하거나 또는 세계 경제 중심지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변 도시들과 같이 합쳐서 광역경제권인 메갈로폴리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지리학자 고트만이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수능 개편안입니다. 이 수학능력 시험이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개편되었다라는 제도가 아니라 개편안이라는 데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거고 그전 제도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제 크게 바뀌는 것은 국어는 사실 크게 없어요. 공통에 대해서 이제 화법 언어, 독서, 전문 문학 선택 과목이 사라진다라는 게 하나 보이죠. 전부 다 공통국어로 바뀐다. 여기 보면 선택이 다 빠진다라는 게 하나 보입니다. 즉 문이과에 대한 구분 자체가 없어지고 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 줄인다라는 게 하나 보이고요. 수학도 이제 바뀌죠. 문이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많이 고르게 되고 50% 이상 그리고 기하 이제 고르게 되는데 기하가 이제 뭐 선택자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3%, 4%이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없어졌습니다. 보다시피 대수 미적분 1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원 수투고요. 확률과 통계라고 했었던 문과들이 많이 골랐던 이 과목을 이제 전체가 다 보여오게 되고 미적분 기하 안 배우냐? 그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미적분과 기하에서 심화 수학이라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택적 시험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의대 열풍이죠. 광풍이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신기하게 이쪽입니다. 사회과학 탐구. 이렇게 많았던 게 없어져요. 공통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갓 들어간 이제 만 16살 친구들 여러분이 이제 그때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받았던 그 사회책 그게 바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고요. 지금 9단원인데 이제 10단원으로 이제 아마 늘려서 이렇게 될 거고 이 내용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있거나 좀 단독으로 있거나 해서 그게 이제 배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역사 쪽인데 역사가 거의 빠져요. 역사가 거의 빠지고 이렇게 되고 사회 같은 경우는 과학 쪽은 이제 고르게 있습니다. 고르게 있어갖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럼 이거 안 배우나요? 라고 하는데 2학년, 3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으로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수능으로 이걸 본다라는 건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사회과학을 가지고 수능을 보게 되니까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교 내신만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만으로 시험을 보는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애매하고요. 하나 더 가자면요. 이 9등급이었거든요. 이게 5등급제로 바뀝니다. 5등급이라는 것은 수음이 안 가죠. 이게 등급이 이제 세분화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걸로 변별력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평가원이 출제를 한다는 게. 금방 이렇게 이게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문이과 상관없이 과학까지 다 봐야 되고 이제 뭐 의대를 가더라도 의대 가는 친구들 사회 안 봤잖아요. 근데 과학으로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이게 언제 거냐면요. 제가 이걸로 시험 봤어요. 이제 90년대 후반. 네, 제가 이걸로 시험 봤고 저 때는 5등급 아니었습니다. 저는 15등급이었습니다. 1등부터 15등급까지 있었고 인구가 많았어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3등급까지 받아도 막 서울대 쓰고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뀌게 된 게 예전으로 회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시대가 2028년인데 30년 전 제도로 이제 가는 거죠. 직업탐구도 이제 공통으로 바뀌어서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공업이나 상업, 수상고도 있고 뭐 다른 데 있습니다만 이거 없이 그냥 하나로 다 보고요. 영어는 원래 하던 대로 한국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절대평가 선택 과목입니다. 과목으로 이렇게 되고 절대평가라는 거. 여기 특징이죠. 이 절대평가라는 거 일정한 점수만 받게 되면 되는데 이 라인에 있는 게 지금 다 절대평가였었습니다. 절대평가였는데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도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신급 제도를 보게 되면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는 게 어떻게? 1등급부터 5등급제로 바뀝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등급에 대한 비중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특징 보시면 20등급이 예전 1, 2등급 비슷하죠? 약간 이제 좀 바뀌었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거 4등급에서 이 정도 끄는 거예요. 예전 3, 4등급을 이제 합쳐놓은 게 여기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고 3등급은 이제 5등급에서 4등급, 6등급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서울 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힘들고요. 이제 요 안에서 놀아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들어가기 힘들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가야 될 건 등급제도가 개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변환에 대해서 좀 이제 공통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워낙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입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정책이 다 바뀌는 지역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부동산도 이러한 대입 개편과 굉장히 관계가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의예과 합격선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의대 열풍이라고 하는데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의대가 어느 정도 인기냐면, 전체 이제 수능 점수에서 수능 점수 상위권을 1등부터 30위권까지 딱 잡았을 때 서울대 독식이 아니에요. 서울대는 2개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1등이고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29위 정도 있어요. 전부 의대입니다. 지방의대까지 이렇게 돼서. 즉 서울공대하고 지방의대가 붙으면 당연히 지방의대로 가는 게 지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의예과 가는 게 지금 이거고 이번에 이제 추정치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서울권, 수도권에서 점수가 이렇다라는데 실제로 이번에 불수능이었다라고 하죠. 수능 문제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이거보다 이제 약간은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높아질 것 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지금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해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그만큼 의대가 또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높아질 줄 알았는데 문제가 이제 예상외로 바뀌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제 없애라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양식이 바뀌었는데 웬걸? 킬러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평가원의 특징이죠. 이제 문제를 낸 데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행은 학교의 변화인데 실제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식으로 갖고 가야 될 건데 실제 이제 수능제도 개편안 이제 대입 정책이 바뀌게 됨으로써 이 고교학점제가 내실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다라고 해요. 수업은 이제 190 합정에서 마음대로 선택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왜 이 고교학점 내실이 없어진다? 수능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정 시험으로 볼 거를 수능 시험으로 이걸 안 배우기 때문에 굳이 학점을 통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이런 거보다는 또 전면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통해서 꿈과 끼를 발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 정권에서 이제 강조했었던 거고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좀 바뀌게 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업 장소 인근 학교 지역사예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우리 학교에 없어.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 이동해서 수업을 듣게 하고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교학점제라는 건 그만큼 많은 수업이 있다라는 거고 학생들이 자기가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계량 경제학도 배우고 싶고 화폐 경제학도 배우고 싶고 막 그러면 우리 학교 없네? 그럼 다른 학교 가서 이제 막 듣게 되면 모여서 이걸 듣게 되는 시스템인데 수능은 통합사회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라는 과목이 있을 때는 그런 걸 들으면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좀 아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의 자율성, 스스로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침공해상 시나리오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침공해상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휴전이 됐었는데 이 휴전이 조금은 길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시기에서는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잠시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어떤 인질 석방에 대해서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멈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계속되겠죠. 그래서 끝장보고 하위다 이스라엘이고 바이든이 이동해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지만은 지금 뭐 바이든의 어떤 위치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죠. 인기가 없습니다. 트럼프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말 잘 안 듣고 하니까 좀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다툼이 있게 되고 지금 이집적으로 난민들 계속 이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난민 캠프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보병 공격주도해서 엘리트 특수부대까지 투입돼서 이렇게 되면 절대 이제 승부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주변에 있는 이제 국가들까지도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시아파 맹지 이란의 위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선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지원 발표를 하면서 이쪽이 이렇게 됐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만 이쪽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와중에 또 한편 이스라엘도 있다 보니까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여기 보면 사우디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여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하마스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또 다툼을 가지고 있죠. 여기다가 또 이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군사물자 지원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새로운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대충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서방 국가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이제 남은 것은 어디? 우리 아시아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동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싸웠어요. 이 중동전쟁 2차, 3차까지, 4차까지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렇게 쭉 이어오게 됨으로써 결국에 이제 이 하마스 보복에 대해서 지금 늘어나게 됐고 10월 7일 날부터 2.8 전쟁이 시작됨으로써 완벽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다툼이 시작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좁은 가자 지구 안에 정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았었죠. 원래 이제 그 땅을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좁은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터질 것 같다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으로 갈 겁니다. 스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얘기고요. 이 스니파 시아파에서 칼리프 선정에 대해서 정통파냐 아니면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아파 같은 경우는 사촌 알리 4대 칼리프부터 그 혈통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리의 당원, 알리의 이제 알리와 관계 있는 사람이란 것을 시아파가 되고 스니파는 지도파 합의를 통해서 이제 뽑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수니파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 시아파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선출됐더라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축출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후계자 권위가 이쪽에 시아파는 확실히 차이가 존재하죠. 훨씬 더 강하죠. 경전 코란에 대한 신뢰 굉장히 강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칼리프 주변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은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들 하디스의 견해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공통점 할리에 이전하고 코란은 이제 마지막 경전에서 코란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커지고 실제로 무슬림 비율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쪽은 수니파 라인이 더 많고요. 시아파 정통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적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란, 이라크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 시리아, 레바논 같은 데서 이쪽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전에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제 근로시계 개편안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최대 이제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안건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노동계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숨통을 좀 틔웠습니다. 그래서 제조직 생산진의 개선 필요 응답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겠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아직까지 확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설문 반영해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이제 듣는 걸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나타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직종 유연화라는 걸로 이제 한 발 뺨으로써 이제 이게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악용되거나 실제로 이제 말할 수 없는 노동자 측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연장 근로가 너무나 쉽게 되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부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역시 총선이죠. 총선을 앞두고 있고 법안 확정이 너무나 쉽게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또 반발 때문에 이제 총선의 표를 잃어버릴까 우려하기 때문에 약간 오픈해서 열어주게 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 50시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안착시키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말이겠지만 결론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애로사항 없다라고 하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이죠. 85% 이상이 여기서 문제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논의가 이제 계속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장근로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없고 주급 80원 이상의 초과근로시당 적용제 전문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을 준다라고 한다면 초과근로시당인데 여기 보면 주급 85만 원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 이상을 주면 이렇게 됐고요. 연장근로 제한에서 일부는 이제 걸어놨습니다.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걸어놨고 월 100시간, 월 720시간 연장 가능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 한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연 720시간 이렇게 되고 월 100시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엄청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1학원 초과시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시간이 정해지는데 생각보다 적게 받네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연봉과 우리 연봉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 48시간이죠. 노동자 협의체 이해를 허용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노조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성한 데가 런던, 이 뉴욕, 영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48시간을 걸어도 돼. 노조들이 만약에 합의를 통해서 이제 협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제 개편이 이제 계속되는 게 주 50시간제도 안 된다. 일할 사람 이렇게 하자. 그래서 64시간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했었는데 반발 되게 심했죠. 노동계 반발이 계속 나왔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말이 바뀌어요. 이제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문조사 착수해서 이제 발 바꾼 거죠. 결과 발표 예정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과 발표 바로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쪽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죠.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사회위원회, 경사노위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김문수 이제 위원장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 노사정위원회라고 이제 모든 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일책은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경사노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청년여성,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겠다. 노사정위원회는 보다시피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쪽에서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총연합회 이제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의견을 듣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쪽도 이제 어떤 뭐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이런 쪽에 대해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지금 받게 된 게 이 경사노에 대한 얘기고 이게 지금 이제 2018년에 있었던 논의여서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좀 이제 되고 있는데 절대 이제 정부의 입장 대변하면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보수 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또 지금 나왔는데 개편 반항 지금 나왔고 또 바뀌었어요. 9% 현행에서 지금 했는데 점점 인상 불가피라고 해서
세대별 인상폭 다르게 적용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받는 것들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시간 지나면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거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득이 이제 40%인데 이제 이게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비워놨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그대로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이제 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금융공단에서는 이것을 이제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라고 표현하죠. 막 투자를 통해서 이제 늘리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받는 나이도 65세에서 지금 이제 고령자 계속고용 선대 논의 시작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65세 정년이 받게 되고 65세 되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에 지금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 게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시를 못했어요. 이게 또 제시 또 함부로 이제 또 올려야 되는데 얼마 올린다라는 가시적인 숫자가 보이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또 작용하게 돼서 조만간 청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게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지금 막 이걸 보여주게 되면 올리긴 올려야 돼. 근데 말 함부로 하게 되면은 안 뽑아줄 거잖아. 라고 하게 되면 해야 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미래 대책이나 또 가게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시를 안 하니까 올리겠다 말만 하고 언제 올려하니까 불안감만 이렇게 커지게 된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뭐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애 주기에 대한 계획을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연금에 대해서 이제 올려야 되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다고 확정이 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청연금이나 어떤 이런 것들, 공적연금이 아닌 다른 것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더 높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높여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의 반발이 시작될 거고 젊은 층은 자기네들의 보장성이 강화됐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될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서 써야 되는 확정기여형으로 이제 받게 된다. 그래서 수준을 미리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내는 방식이고 정해진 급여 지급에서 이제 누구나 똑같이 했었는데 납부본인 정부가 정한이자 맞춰서 받게 되니까 이게 우선 내가 지금 급여 수준에 대해서 얼마를 받으면 거기서 비율로 갔던 거에서 보험료 수준 자체를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는 걸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보장이 인정되는 거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재정에 대해서 안정됩니다. 내가 지금 받을 만큼 낸 거기 때문에 안정되죠. 다만 손실이 오면 국가 부담이 된다. 나중에 비는 것들.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 부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써야 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세금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어떤 공공부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 세금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에 속하죠.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소진 시점에 대해서 뭐 우리 전에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항상 보는데 기본 가정 같은 경우 적자 전환되면 이게 41년 되고 이때부터 이제 돈 까먹기 시작하는 거고 55년 되면 소진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수익이 5% 되면 이렇고 4% 되면 이렇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센트에 대해서 수익률을 보게 될 경우에는 달라지게 됩니다만 5.5% 주게 되면 60년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기간 투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간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할 것 같은데 못하나 봐요. 실제로 이러한 수익률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연금 위기라고 하는 게 소득 대체율이에요. 받는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금액, 내가 몇 퍼센트를 냈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있게 되고, 당연히 보험료를 높이는 거에서 논의지만 얼마를 냈지 모르지만 내 월급에서 이만큼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 납부 부담이 당연히 여기서 커지게 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적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전세후 따질 때 하는 것처럼 소득 대체율은 실제로 이제 월평균에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 주겠다. 내가 지금 얼마 받겠다라는데 소득 대체율 낮아지면 소진식이 낮춰져요. 당연히. 하지만 연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체율 자체가 이제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얼마나 대체를 해줄래? 라는 거에서 보장이 될래? 높이려면 당연히 효율도 높아져야 되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생각보다 이제 시원한 답안을 못 꺼내는 게 이쪽의 특징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얘기죠. 워낙 이제 많이 다뤘고, 갑자기 이제 엄청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거. 2월까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4년 2월 28일 공매도 전면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는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 같은 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되니까 공매도 비중 높았던 종목들 갑자기 오르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만 오르네라고 했었는데 하루 갔어요. 하루. 이튿날 이제 딱 하면서 이제 하다가 차익 시장 한 달 다 빠지고 하면서 공매도 효과 다 빠져버린 게 특징입니다. 이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를 해서 필수적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카드로 꺼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지금 보다시피 금융위기, 재정위기, 위기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지금은 위기라기보다는 일정한 어떤, 이게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니까 해줬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달래기 형태로 지금 한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눈에 띄는 현상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잔고 금액 상위 종목들인데 첫날 엄청나게 뛰었던 데들 지금 나타나 있죠. 실제로 이제 주가 상승이 11월 6일 갑자기 전거래일 대비 지금 올라가기 이렇게 상을 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은 아이들이 하루에 그냥 이렇게 막 뛰어버리게 된 거고요. 코스닥에도 보면 이렇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포스코 라인들 이거 두 개들, 이쪽에 있는 거 이것들 전부 다 2차 전지 라인이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 같은 거, 셀트리온 원래부터 유명했었죠. 공매도 많기도 유명했었고, 카카오도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공매도 일시 효과가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다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이제 받게 된 거고요. 이 공매도라는 거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고 쌍값에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득인 거거든요. 적정 가격에 대해서 주식에 거품이 껴있다면 공매도 통해서 가격이 이제 낮추게 되고 이때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외국인 자금들 이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표준 제도에 해당해요. 근데 이것을 금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선진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어지게 되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단점인데 외국인들이에요. 공매도 참여는 개인 되게 힘들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과정 거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매뉴얼 있어요.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걸 거치면 이제 됩니다만, 외국인 기관이나 이런 게 99%. 지금 우리 잔치가 아니라 외국인 배불려주는 제도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K대지 개인 공매도 활성화, 그걸 완료돼가지고 이제 개인도 가능하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무차익 공매도 불법행위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과징금 부과까지 했는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무차익으로 공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차익 공매도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자면 무차익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해버려요. 매도를 한 거에 대해서 결제인가 매도는 빌려서 결제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채워넣는 것 중에 하나고요. 차익 공매도는 증권 먼저 차입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형태로 지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돈이나 이제 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빌린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이게 재료가 있어서 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이 차익 공매도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컸었던 경제 라인까지 해서 이제 국제까지 해서 6개 다뤄봤고요. 그 다음 이제 7번부터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